저는 피아노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런데 좀 여느 피아니스트와는 좀 더 다른 느낌이 좀 드시죠? 네, 저는 여러 매체와 융합을 해서 클래식 음악의 본질은 변함없이 하되 요즘 시대 트렌드에 맞는 IT 기술과 또한 미디어 아트, 또한 여러 종합 예술, 음악, 미술, 문학 등을 함께 융합을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런 시도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음악 캐롤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하셨죠. 어떻게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음악회장에 갈 수가 있느냐 라는 거였죠. 저는 음악회장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청각 장애인들도 공연장에서 함께 하고픈 바람이 있었고, 그래서 시도된 것이 바로 소리를 시각으로 전환시키는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고요. 이 모든 시도들은 지금 여기서 영상 작업을 해주시는 김병기 교수님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런 시도는 오늘날 지금 이 시간 특별한 인문학 콘서트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연은 귀가 들리지 않는 천재 작곡가 베토벤과 천재 화가 고흐의 그 너머 이야기들, 인생의 그 너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문학 콘서트의 문을 우리가 베토벤의 월광으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겠습니다.
월광은 베토벤이 사랑했던 여인 줄리에타 귀차르디에게 헌정한 곡입니다. 이 곡을 들으시면 왠지 아름답지만 쓸쓸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아마 베토벤의 애절한 마음이 그대로 이 곡 안에 표현되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줄리에타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이 두 사람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베토벤은 평민, 줄리에타는 귀족. 당시 사회 통념상으로는 이 두 사람은 신분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결혼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죠. 이런 베토벤이 불멸의 편지라는 그의 유품에서 그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져 있습니다. 이 불멸의 연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월광을 헌정한 줄리에타인지 엘리제를 위하여를 헌정한 테레제인지 아니면 희망의 부침을 헌정한 요제피네인지 그 어떤 누구도 불멸의 연인이 누구였는지는 모릅니다. 이 불멸의 연인에 나온 편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난 이미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 몰려오고 있어. 내 불멸의 연인이여 운명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것을 바라면서 나는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다. 당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건지. 아, 내 마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소. 이 월광 안에 고스란히 느껴지는 베토벤의 마음입니다. 이 월광과 너무나도 어울리는 고흐의 또 다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잘 아시죠?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고흐는 이런 말을 했죠.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늘 나를 꿈꾸게 한다. 죽으면 기차를 탈 수 없듯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에 갈 수가 없다. 늙어서 평화롭게 죽는다는 것, 별까지 걸어서 간다라는 거다. 별까지 가기 위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이렇듯 고흐의 내면에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처럼 삶에 대한 애착도 많았지만 자신의 별까지 가기 위한 죽음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별이 빛나는 밤하늘에는 고흐의 상반된 내적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져 있습니다. 그의 소용돌이치는 마음은 격정적인 대기의 흐름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반면 떠있는 별과 달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마을의 불빛도 모두 고요하기만 하고요. 그림 왼쪽에 사이프러스 나무를 한번 보시죠. 이 나무는 서양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 반면 그림 중간에는 생명을 상징하는 교회의 첨탑이 보입니다. 이렇듯 고흐의 마음에는 삶에 대한 애착과 별까지 가기 위한 죽음이 늘 함께 공존해 있었던 거죠. 이 그림을 그리고 난 1년 뒤 고흐는 자신의 별로 가기 위해 37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 방에 총성이 울립니다. 자신이 그린 밀밭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심장을 향해 쐈던 총알이 심장을 관통하지 못하고 옆으로 비껴가는 바람에 반나절을 괴로워하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생 테오의 품 안에서 죽게 됩니다. 난 왜 이렇게 모든 게 서툴기만 하지? 죽는 것도 말이야. 이런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의 그림과 또 많이 어울리는 달빛이 있습니다. 드뷔시의 달빛입니다. 고흐와 드뷔시가 같은 시대의 인상주의 예술가라는 이유에서인지 이 두 사람이 느끼는 달빛은 베토벤의 달빛과 또 다른 느낌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베토벤과 고흐의 살아온 그 너머 이야기들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이 곡 잘 아시죠?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입니다. 이 운명교향곡은 단 8개의 음만으로 베토벤이 전체적인 곡을 이끄는 곡입니다. 8개의 음들, 동기들을 뒤집고 붙이고 느리고 짜맞춰서 4개의 악장을 만듭니다. 베토벤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베토벤은 그의 운명이, 저는 베토벤을 생각을 하면 이 운명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은 음악가가 베토벤이기 때문에 저는 베토벤을 생각하면 이 운명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미술하는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그 고통을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토벤은 이렇게 말했죠. 운명은 극복 대상이 아니다. 내 삶의 일부다. 나는 내 운명을 받아들인다. 자, 이렇게 베토벤의 운명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의 운명은 이렇게 바니라는 베토벤의 이름, 성에서 먼저 우리가 출생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루드비히 반 베토벤이죠. 이 반이라는 것은 네덜란드식 발음입니다. 독일 사람인 베토벤이 어떻게 루드비히 반 베토벤이 될 수 있었을까요? 독일식 발음이라면 폰 베토벤이 되어야 될 것을 루드비히 반 베토벤이라는 이런 반을 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네덜란드계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베토벤의 이름에 루드비히 반 베토벤이라는 네덜란드식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토벤의 할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베토벤 집안의 뛰어난 사람이었죠.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네덜란드에서부터 독일 본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해서 베토벤의 할아버지는 텃세가 심한 그곳에서 궁정음악가가 됩니다. 문제는 할머니가 문제였습니다. 이제가 밝은 할아버지는 포도주 공장을 같이 경영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카운터를 보던 할머니가 포도주 공장의 창고에서 얻은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매일매일 마시죠. 알코올릭입니다. 이 재능을 띄워받은 사람이 있죠. 누가 받았을까요? 아들이죠. 베토벤의 아버지입니다. 할머니의 아들. 이 재능을 베토벤의 아버지가 그대로 이어받게 되죠.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아버지를 한번 보시죠. 이 아버지는 베토벤의 네거티브가 되는 사람이었죠. 동기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토벤의. 아버지처럼은 절대 되지 않아야겠다. 아주 엉망이죠. 이 아버지는. 뛰어난 친할아버지의 덕분으로 궁정음악의 테너 가수가 되지만 아버지는 재능도 뛰어나지 않고 가족들의 생계도 이어갈 수 없고 사기와 절도라는 사회 부정응자의 온갖 비행을 다 저지르고 다닙니다. 거기에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니고 또 하나 알코올릭이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베토벤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린 신동을 만들려고 했죠. 모차르트에 대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베토벤의 아버지는 나의 이루지 못하는 음악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에게 폭력을 가했다면 그나마 좀 다행이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모차르트는 누구의 트라우마였을까요? 베토벤의 트라우마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신동에 일찍 재능이 뛰어나 보이지 않았던 베토벤은 항상 모차르트가 트라우마처럼 쫓아다녔죠. 알코올릭이면서 치밀하기까지 한 그의 아버지는 베토벤의 출생을 2년 늦게 신고합니다. 출생 신고를. 이런 이유로 베토벤은 40살이 될 때까지 2살 어리게 살았습니다. 베토벤의 운명이었죠. 이번에는 베토벤의 가장으로서의 운명이 나타납니다. 17살의 베토벤이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알코올릭인 아버지와 어린 2 남동생을 돌보기 위해 베토벤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러 집으로 돌아옵니다. 독일 본에서 모차르트를 만나 그의 밑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가장으로서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가장으로서의 운명입니다. 이런 베토벤은 고집세고 결단력 강하고 자립심 강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아주 외골수적인 사람으로 성격이 형성이 되어지고 있죠. 베토벤입니다. 자, 이보다 더한 운명이 찾아옵니다. 뭘까요? 귀가 들리지 않는 운명이 찾아오게 되죠. 1798년 28살의 베토벤은 비창 소나타를 작곡하던 중 귀에 이상이 생긴 걸 발견을 하게 되죠. 통한 마음입니다. 28살의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 운명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다음은 견디기 힘들었던 베토벤은 죽으려고 유서를 씁니다. 1802년 32살의 베토벤은 그 유명한 하일리켄 슈타트 유서를 쓰게 됩니다. 보시죠. 이 하일리켄 슈타트 유서는 베토벤이 새로운 인생을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베토벤의 부활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운명교향곡을 작곡을 하게 되고요. 이렇듯 베토벤의 운명을 출생의 운명, 가장으로서의 운명, 귀가 들리지 않는 운명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고흐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흐의 집안은 미술과 종교라는 2가지 갈래로 집안의 대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요. 그의 모든 삼촌들은 아트 딜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미술에 재능이 보이지 않았던, 화가로서의 재능이 보이지 않았던 고흐는 전도사와 구필 화랑의 점원으로 여러 직업들을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던 중 27살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죠. 고흐에게는 고흐가 태어나던 날 딱 1년 전 죽은 친형이 있었습니다. 고흐와 이름이 같은 빈센트였죠. 그 형이 죽었던 그 무덤 옆에 해바라기가 피었는데 그 해바라기는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형 대신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베토벤과 고흐의 마음의 위로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움, 망각으로 이 두 사람의 마음을 한번 위로해 보겠습니다. 내 그림들. 나는 이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그것 때문에 반쯤은 미쳐버렸지. 정말이야. 나는 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 고흐는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해바라기. 고흐는
평생 총 12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 화병 안에 있는 해바라기는 제각각 다른 모습입니다. 어떤 해바라기는 활짝 피어 있으나 어떤 해바라기는 바닥을 향해 시든 채 저물어가는 해바라기입니다. 고은은 동생 태호에게 편지를 씁니다. 태호야, 난 새벽 일찍부터 황혼이 질 무렵까지 해바라기를 그린다. 그래서 이렇게 해바라기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들입니다. 실제로 포착 가능한 시간 내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의 흐름이 이 해바라기 안에서 느껴집니다. 물감을 두껍게 묻혀 재빠르게 그려낼 때 그 생생한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임파스토 기법이 이 고 특유의 미술 기법이죠. 그래서 어떤 해바라기들은 살아있는 듯이 활짝 피어 있기도 하고 어떤 해바라기들은 시들어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해바라기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몬티의 차르다시로 함께 그 살아있는 듯한 해바라기들을 함께 느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넣었다니 역시 베토벤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합창을 넣었다는 건 할 말이 있었다는 거죠. 베토벤은 이 사회가 언젠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고, 이 합창에 나오는 내용은 독일의 시인 슐러의 환희의 송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합창 교향곡은 1824년 54살에 베토벤이 초연을 했었고요. 이 초연을 할 때 베토벤은 귀가 완전히 멀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베토벤의 머릿속에 드는 음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합창 교향곡을 작곡하고 난 뒤 3년 뒤 베토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마지막 교향곡 9곡, 이 9라는 숫자를 많은 작곡가들은 교향곡의 숫자를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십진법에서 최후의 숫자라는 9는 신비로운 징크스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작곡가들이 9라는 숫자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또한 베토벤의 전 시대 사람들은 이 9개의 소나타가 왜 나올까요? 교향곡 넘어섰죠.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모차르트, 베토벤보다 앞선 시대 사람이죠. 41곡. 하이든, 교향곡의 아버지 104개. 그 이후는 모두 베토벤 이후의 사람입니다. 슈베르트 9곡. 멘델스존 5곡, 슈만 4곡. 자, 브람스라는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이 브람스는 베토벤을 굉장히 존경했던 작곡가였죠. 브람스는 교향곡을 작곡을 합니다. 그러나 베토벤 이후에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라는 이유만으로 베토벤 교향곡 10번이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결국 4곡. 자, 그 다음 누굴까요? 봐야겠어요. 브루크너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합창 교향곡이 초연되었던 1824년 54살에 베토벤이 합창 교향곡을 작곡했을 때 태어났습니다. 네, 9개의 교향곡을 넘어섰을까요? 아닙니다. 9번 교향곡을 작곡하던 도중 사망했습니다. 말러, 이분이시죠. 말러는 9번 교향곡을 작곡하지 못하고 사망한다는 것에 대한 많은 압박을 가지고 있어서 작곡했을까요? 9번 교향곡을 8개의 교향곡을 작곡하고 9번 교향곡을 뛰어넘어서 그 9번 교향곡에 제목을 붙입니다. 대지의 노래. 제목을 붙입니다. 그래서 10번 교향곡을 작곡하던 그때 사망하고 맙니다. 쇼스타코비치요. 러시아 작곡가죠. 이분은 결국 15곡의 교향곡을 작곡하게 되지만 9번 교향곡은 많은 미스테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러시아 작곡가 쇼스타코비치. 그는 패러디를 하게 됩니다. 9번 교향곡을. 하지만 이것이 스탈린을 경로시켰고 국가 전체로부터 총 비판을 받게 되죠. 죽을 뻔했습니다. 자, 이렇듯 9라는 숫자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나 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고흐는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그림에서 이 마음들을
다시 한번 베토벤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베토벤은 고흐는 노란 대문집이라는 공동 화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은 여러 명의 화가들이 모여서 공동 작업을 하는 곳이었죠. 이곳에 고갱이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집착적으로 고갱을 좋아했던 고흐는 고갱이 언제 떠날지도 몰라 라는 마음의 불안함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마치 베토벤이 조카 카르를 집착적으로 좋아해서 그 카르이 자살 시도를 한 것처럼 집착적으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고갱은 언제 떠날지도 몰라라는 베토벤 고흐의 불안한 마음에 고흐는 정신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물감을 짜서 마시기도 하고 석유를 들이키고 자신의 몸에 가해를 합니다. 이런 고흐가 고갱은 너무나 불편하겠죠. 부담스럽겠죠. 떠납니다. 노란 대문집을. 고흐는 더 이상 노란 대문집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고갱의 흔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문을 열면 고갱이 어디선가 나올 것만 같고 근처 아르레 허름한 카페 2층으로 옮기게 됩니다. 고흐는 그곳에서 밤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밤의 카페 테라스입니다. 밤은 고흐의 그림의 중요한 소재였고 고흐는 이 그림을 사흘 밤낮을 먹지도 자지도 않은 채 이 밤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테오야, 난 이 그림을 그릴 때 너무나 행복했어. 난 검은색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초록색, 보라색 만을 사용해서 밤 그림을 그렸지. 그리고 별을 찍어 넣을 때는 너무나도 행복했어. 테오야. 밤의 카페 테라스와 함께하는 쇼팽의 야상곡 독터 시셔 마이너입니다.
만만하지가 않다. 고우가 말하길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 베토벤이 말하길 인생은 연극과 같다. 흑이다. 이 연극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짧은 인생이지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해야 할 최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선이었습니다. 시간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고 나가셨죠? 우리 클라리넷 유지은 선생님과 더블 베이스 윤민우 선생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 만들어주신 김병기 교수님 함께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준비 안 했는데 선생님 앵콜인데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우리 가브리 포레 할까요? 가브리 포레 할까요? 저는 안 불렀는데. 악기 넣으셔 좀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선생님 하시죠. 그래도 앵콜 하셨는데 무슨 우리 뭐 할까요? 저희 정말 준비 안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앞에서 저를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셔서 너무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6월 15일 날 연주를 했거든요. 네, 연주를 해가지고 레퍼토리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원래 준비는 안 했어요. 네, 지금 클라리넷 선생님 악기 하시고 나면은 저희가 할 거고, 저희 이 홀은 우리 음악하는 지역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앞으로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할 것이고, 또한 이런 공연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산의 2023년 원먼스 페스티벌에서 부산 소공연장 지금 사무국장님도 와 계시는데요. 아주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광고하실래요? 예. 뭐 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예. 원먼스 페스티벌 여기 부산 소공연장 연합회 사무국입니다. 여기 책자 그 뒤에 비치돼 있으니까 보시면은 우리 보시면 그 각 공간마다 이렇게 공간이랑 그리고 그 출연진 분들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 19일인데 오늘 23번째 공연이고 총 34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어제는 중부에서 공연이 있었고 오늘은 남부 그리고 뭐 내일은 또 북구의 어느 공연장 이런 식으로 부산의 이런 다양한 소 공연장들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준비한 공연이 이제 원먼스 페스티벌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소공연장이다 보니까 좌석수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후원을 해서 저희가 시민들께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긴 한데 꼭 전화로 여기 보면은 공간마다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좌석을 예약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족하다 보니까 서서 보신다든지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예약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책자 꼭 받아가시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그 부산에 좀 공연을 좀 활성화해 보려고 영화의 전당이랑 같이 제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6월 3일에 프롬나드 콘서트라고 해서 야외에서 이제 또 저희 부산 지역 예술가들이 같이 야외 공연도 진행을 했었는데 요거는 쿠폰입니다. 여기 나중에 가실 때 여기 카운터에서
꼭 받아가시면 좋겠는데 여기 이렇게 도장이 네 하필 들기 싫은 거 알죠? 여기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이 꼭 찍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 나 오늘 여기서 공연 봤어 하는 이제 원먼스 페스티벌 나 공연 봤어 하는 인증입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영화의 전당 홈페이지나 어플로 이제 그 보실 공연들 예매하실 때 뭐 복지 할인, 뭐 장애인 할인, 유공자 할인 이렇게 할인한 뭐 신용카드 할인 이렇게 보면은 저희 부산 소공연장 연합회에서 부소연 할인 요거 체크한 데 있습니다. 체크하시면은 이제 각 공연마다 그 기획 공연마다 할인율은 뭐 한 10에서 30% 좀 상이합니다만 할인은 됩니다. 그래서 할인 적용된 걸로 먼저 예매를 해서 계산을 하시고 그럼 이제 현장에 가시면 카운터에 이제 발권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카운터 직원이 할인된 걸 보고 요걸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드리면은 이제 얘는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은 요거 또 할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또 공연하시면 여기 또 와가지고 또 받아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공연장도 활성화하고 또 영화의 전당 공연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제공되는 거니까 끝나고 꼭 받아가시고 네 제가 계속 시간을 벌었는데 다 됐습니다. 네네. 분위기를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영상을 준비해 주셨네요. 저희는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네입니다.